물속에서 30초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이로는 북한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훑고 있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도 함께 사라집니다. 북한 핵무기의 모든 것, 설계도, 좌표, 임계갑. 저는 8년간 북한 핵탄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탈출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언젠가 사용되면 수십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8년간의 범죄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행했던 불가능한 탈출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인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저는 평양과학기술전당 지하 7층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북한 핵무기 연구의 심장부였고 저는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이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연구소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손으로 계산한 중성자 반사체 설계가, 제가 검증한 폭발, 렌즈 배치가 실제로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져야만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양심을 속이고 살았던 8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되찾기 위해 감행했던 불가능에 가까운 탈출 작전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일, 제가 본 것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정보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과학원 연구사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북한 사회는 성분에 따라 세 계층으로 나뉩니다.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이 구분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 당신이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까지 결정합니다. 저는 그 위계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6살 때 저는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은 북한 최고 엘리트들의 자녀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김정일의 자녀들도 이 학교를 나왔고 현재 북한 권력층의 상당수가 이곳 출신입니다. 학교는 평양 시내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산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갈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오전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은 물론이고 러시아어와 영어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수령님의 교실을 암송했고 매주 생활 총화를 통해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혁명 역사 과목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업적을 배웠고 정치 시간에는 남조선과 미제의 만행을 학습했습니다. 12살 때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에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대에 소련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러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러시아어로 된 양자역학 교과서였습니다. 소련 시절에 가져오신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단다. 진리는 체제와 상관없이 존재하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할아버지 표정만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슬픔과 체념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2005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3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과학을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핵물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은 모두 소련이나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수업은 영어나 러시아어 원서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서방 과학계의 최신 논문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검열을 거친 것들이었지만요. 3학년 가을 제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학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니 학부장과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민군 대자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군복은 일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소속을 알 수 없는 복장이었죠. 그들은 제 성적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중성자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 폭발력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모든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올바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제2자연과학원에 배속되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북한 핵무기 개발의 총본부였습니다. 평양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비밀 도시였습니다. 2009년 3월 21살의 나이에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건물의 정식 명칭은 중앙물리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김정은의 비밀금고. 그곳에서 제가 하게 될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에 첫 출근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검은색 승합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접어들자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초소 앞에는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무장한 경비병들이 차량을 둘러쌌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홍채 스캔. 3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친 후에야 차량은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5km를 더 가자 2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승객이 차에서 내려야 했고 소지품 검사와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녹음기는 물론이고 펜과 종이도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검문소를 통과하자 마침내 연구소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공장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실제 연구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보위부 소속 안전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본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7층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3층, 그곳이 제가 일하게 될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문에는 번호와 함께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단 출입 엄금, 비밀 1급, 특급 비밀. 복도 곳곳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속된 곳은 제3연구실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핵탄두 소형화 연구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 20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에서 40 사이로 보였고 몇 명은 제 또래의 젊은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연구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소련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핵물리학자였습니다. 동무는 이제부터 핵탄두의 중성자 반사체 최적화를 연구하게 될 것이오. 우리의 목표는 같은 위력을 내면서도 크기와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요. 그가 제게 건넨 서류 뭉치에는 특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게 될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백두산 3호였습니다. 첫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존 설계도들을 검토하고 선배 연구원들의 계산을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를 개발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병행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북한은 이미 2차례의 핵실험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2006년과 2009년의 실험이었죠. 하지만 두 실험 모두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2006년 실험은 부분적 실패였습니다. 설계상 20킬로톤의 위력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1킬로톤 미만의 폭발만 일어났습니다. 2009년 실험은 더 나았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달이었습니다. 문제는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초기 설계의 핵탄두는 직경이 1m가 넘고 무게가 1톤이 넘었습니다. 이런 크기로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경 60cm 이하, 무게 500kg 이하로 줄이면서도 이력은 유지하거나 늘려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만 하루 쉴 수 있었습니다.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산을 확인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것. 그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생활이 모두 고됐던 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곳에서 북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내부에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1인 1실이 제공되었고 방에는 TV, 냉장고,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일반 주민들도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죠. 식당의 식사는 평양 특급 식당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고기가 나왔고 과일과 우유도 제공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북한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급여도 일반 노동자의 100배가 넘었습니다. 물론 북한 돈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배급으로 받는 물자의 양과 질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전화도 외부와 연결되지 않았고 편지도 검열을 거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위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각 연구실마다 보위부 담당 지도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모여 자신의 일주일을 평가하고 동료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무는 이번 주에 계산 실수로 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혁명적 각오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무는 점심시간에 남조선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오갔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여름 제 선배 연구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이름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가 USB에 연구 자료를 복사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부로 유출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작업하려고 복사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연좌제란 북한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3대가 함께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그 사건 이후 연구소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USB 포트는 모두 봉인되었고 모든 파일 접근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금으로 된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체제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문을 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연구와 감시, 그리고 생존에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양과학기술전당 지하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의 핵심 임원 10명만이 초대받아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통제실은 거대한 스크린들로 가득했습니다. 실험장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실시간 영상, 지진파, 측정 그래프, 방사능 측정치 등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57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8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계산하고 설계한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 2, 1 기폭. 스크린에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초 후 지진파 그래프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규모 4.9의 인공 지진이었습니다.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이다. 성공했어. 연구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폭발 위력은 약 7킬로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정도 이력이었죠. 이전 실험들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설계한 소형화 기술이 작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탄두의 크기는 목표치를 달성했고 효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는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고급 음식과 술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되었습니다. 과학자 동무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 순간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축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단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명백히 국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봄 저는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는 기술정보실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외의 과학 논문과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는 보위부의 검열을 거쳤지만 그래도 외부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우연히 한 권의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에 발행된 Scientific American 한국어판이었습니다. 검열 과정에서 누군가 놓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잡지를 슬쩍 빌려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에 불을 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것이었죠. 기사는 200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배급 시스템의 붕괴, 아사자의 증가, 장마당 경제의 확산. 우리가 절대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같은 나라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물론 저도 북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이 아사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었지만 수십억 달러는 좋게 넘을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잡지를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발각되면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잡지를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소에 새로운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31살의 핵화학자였는데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김철호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김철호는 다른 연구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웠지만 가끔 위험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무기를 실제로 쓸 날이 올까요? 핵무기가 정말 우리 인민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김철호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매일 감시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일종의 동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철호와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절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유와 우회적 표현으로 대화했습니다.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구가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이런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 12월 어느 날 김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의 컴퓨터와 연구 자료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위부 지도원이 전체 연구원을 소집했습니다. 김철호 동무는 반당반영 명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의 사상에 물들어 우리 체제를 비방하고 연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 했습니다. 동무들은 이를 교훈 삼아 사상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철호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까? 다행히 저는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철호가 저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위부가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조차 범죄라는 것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를, 설계도, 시설 위치, 연구 진행 상황. 만약 제가 그냥 탈출한다면 북한은 제 가족을 인질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내어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외부 세계에 공개된다면 북한은 저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는데 저를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망치는 탈북자가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증인이 되기로.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이 성공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가야 할 정보를 어떻게 빼돌릴 것인가. 연구소의 보안은 철통 같았습니다. 모든 파일은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접근 가능했고 외부 네트워크와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USB 포트는 봉인되어 있었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도 기록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연구실을 나갈 때는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종이 한 장도 몰래 가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달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암기였습니다. 물론 수백 페이지의 설계도를 모두 암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8년간 매일 같은 수치들을 만졌습니다. 핵심 값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 하나의 수치만 있으면 나머지는 역계산이 가능했습니다. 베릴륨 반사체 임계 두께값 23.7mm. 이 수치는 핵탄두 설계의 핵심입니다. 중성자 반사체의 두께가 정확히 이 값일 때 핵분열 연쇄 반응의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이 수치만 알면 플루토늄 코어의 크기, 폭발 렌즈의 배치, 전체 설계의 구조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와 함께 몇 가지 핵심 정보를 더 암기했습니다. 첫째, 북한 핵시설의 정확한 GPS 좌표. 영변 핵단지의 북위 39도 47분 23초, 동경 125도 45분 18초. 평산 우라늄 농축시설의 북위 39도 34분 12초, 동경 126도 11분 45초.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위 41도 16분 33초, 동경 129도 5분 7초. 둘째, 플루토늄
239의 정확한 임계 질량값 10.5kg. 이 이상이 한 곳에 모이면 자발적 핵분열이 시작됩니다. 셋째,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이던 차세대 핵탄두의 코드명과 목표 사양. 백두산 5호, 탄두 중량 380kg, 위력 20킬로톤. 이 정보들을 저는 매일 밤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 시험 공부를 하듯이 머릿속으로 되뇌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저는 주요 정보를 완벽히 암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연구소를 벗어나느냐였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족 면회를 위해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외출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보위부 안전원이 동행했고 이동 경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평양까지 직행하고 평양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기회가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형 슈퍼컴퓨터가 도입되어 그것을 활용한 핵반응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전당 내부 숙소에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였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은 평양 시내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처럼 고립된 곳이 아니었죠. 주변에는 일반 주민들도 오가고 보안도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 셋째 날 밤 저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고 있었고 보위부 담당 지도원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숙소 방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약 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중국 돈 1000연,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 돈과 종이는 김철호가 체포되기 전에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었죠.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동 압록강대교 북단 붉은 벽돌집 3층 창문에 흰 수건이 걸린 날 오후 7시. 암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와의 접선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 물건들을 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걸릴 위험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조용히 숙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경비원이 1층 입구에 있었지만 내부 복도를 순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의 지하에는 설비실과 창고가 있었고 그곳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각종 장비와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 없이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분 후 금속 문을 발견했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범죄, 제가 만든 무기에 대한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저는 문을 완전히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었고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쪽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는 약 200km. 걸어서는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평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평양은 특별 도시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도시를 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했고 검문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강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동강이 평양을 관통하고 있었고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했지만 도로보다는 나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8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저는 옷을 최대한 물에 적시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급류에 휩쓸릴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사투 끝에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떨어진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첫날 저는 약 15km를 이동했습니다. 산속 동굴에 숨어서 낮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트럭의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곡물 포대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숨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북쪽으로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트럭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 검문소를 통과했지만 운 좋게도 짐칸 검사는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짐칸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곳은 계산이었습니다. 계산. 중국 국경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 계산에 도착한 날 밤 저는 도시 외곽의 폐가에 숨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저는 김철호가 남긴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단동 압록강 대교 북단 붉은 벽돌집 3층 창문에 흰 수건이 걸린 날 오후 7시. 계산은 단동에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도시였습니다. 그 붉은 벽돌집은 중국 쪽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흘간 그 집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폐가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압록강변으로 나가 중국 쪽을 관찰했습니다. 망원경은 없었지만 강은 좁았고 건물들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첫째 날 저는 압록강 대교 북단의 건물들을 파악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된 낡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3층 창문을 주시했습니다. 둘째 날 그 창문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 수건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흰 수건이 나타났습니다. 3층 창문에 흰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접선이 가능하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전한 접선인지 아니면 보위부의 함정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더 관찰했습니다. 그 건물 주변의 사람들 움직임, 순찰 패턴, 감시 카메라 위치. 오후 6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강을 건너느냐였습니다. 계산 압록강의 폭은 약 100m 정도였습니다.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거리였지만 문제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북한 쪽에는 전기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었고 중국 쪽에도 공안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북한 측 순찰대는 30분마다 지나갔고 중국 측은 1시간마다 지나갔습니다. 오후 6시 45분 저는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갈대숲에 숨어서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6시 50분 북한 측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머리 위로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8월이었지만 산에서 내려온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 없이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셌고 몇 번이나 물을 먹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쪽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순찰대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고 물속에서 계속 헤엄쳤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행히 서치라이트는 다른 방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찰대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헤엄쳤습니다. 5분 후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변의 갈대숲 사이로 기어들어갔습니다. 7시 5분, 저는 붉은 벽돌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1층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북에서 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핀 후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천이안을 꺼냈습니다. 젖어서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돈을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중국 내륙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태국이나 라오스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1달, 길면 2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니군요. 말투가 다릅니다. 평양 사람이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정체가 들킬까봐. 그냥 평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으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차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보위부의 추격도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검은색 승합차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중국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신분을 받고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둠도 함께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떠났습니다. 제 가족을,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안가에 숨어 있었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었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저는 작은 아파트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도울 사람입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안 됩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를 경유해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에.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정보입니까?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는 북한 핵 연구원이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암기한 정보 중 일부를 말했습니다. 영변 핵단지의 정확한 좌표는 북위 39도 47분 23초, 동경 125도 45분 18초입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 건물은 중앙광장에서 북동쪽으로 28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이고 원자로 노심은 지하 1층에 위치합니다. 플루토늄 239의 임계 질량은 10.5kg입니다. 하지만 베릴륨 반사체를 사용하면 6.2kg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소형화 기술은 바로 이 원리를 극한까지 활용한 것입니다. 핵탄두 설계의 핵심은 베릴륨 반사체의 임계 두께값입니다. 23.7mm. 이 수치만 있으면 전체 설계를 역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제 말을 듣더니 즉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72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정보 확인 과정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제가 진짜 북한 핵 연구원인지 그리고 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좌표를 불렀습니다. 위도, 경도, 그리고 주변 지형 지물까지. 연구소의 내부 구조는? 저는 머릿속에 그려진 지도를 설명했습니다. 지하 7층까지의 구조, 각 층의 용도, 연구실 배치, 보안 시스템, 핵탄두의 설계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에 걸쳐 북한 핵무기의 설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플루토늄 코어의 배치, 폭발 렌즈의 기하학적 구조, 중성자 반사체의 재질과 두께, 기폭 장치의 메커니즘. 요원들은 제 설명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어 제 대답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1월 핵실험의 정확한 위력을 아십니까? 약 7킬로톤입니다. 공식 발표는 수소폭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폭 핵분열탄이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이 무엇입니까? 일반 핵분열탄에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추가한 것입니다. 완전한 수소폭탄은 아니지만 이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건 과장이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보가 철저히 분절되어 있었으니까요. 공식 장부상으로는 12개였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떠날 때 기준으로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실험 실패로 폐기 예정이었던 플루토늄 코어 5개가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창고에 보관 중이었죠. 그럼 총 17개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의 정보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실이나 생산시설의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15개에서 20개 사이일 것입니다. 향후 개발 계획은? 2020년까지 50개의 핵탄두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중 절반은 ICBM에 탑재 가능한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요원들은 제 정보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제 설명을 비교했고 위성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수석 요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보는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형화 기술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정보가 가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자세한 디브리핑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당신과 장기간 작업할 것입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수석 요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가족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당신의 탈출을 알게 되면 가족을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당신이 국제적으로 알려진다면 북한도 가족을 함부로 처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테니까요.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흘 후 저는 중국을 떠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었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신분이었습니다. 공항보안 검색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보호 신청을 했고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2달간의 탈출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공항에서 저는 국정원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통칭 하나원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법률 교육, 직업 훈련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과 달리 저는 별도의 시설에서 집중적인 디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가들이 제게서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12시간씩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설계도의 세부 사항, 연구소의 조직 구조, 핵물질의 생산량, 향후 개발 계획. 전문가들은 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 그림을 재구성했습니다. 몇 주 후 한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북한 핵 위협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소형화 기술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정보가 도움이 됩니까?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정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17년 2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6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정부는 저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제공했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물론 제 정체는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대학 측에는 제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만 알렸고 제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국정원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게 북한에 관한 정보를 물었고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국정원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미행당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신 주변에 보안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24시간 경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교대로 저를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중국 동포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며칠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그들을 미행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요원이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중요한 탈북자들을 제거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은 최우선 타깃입니다. 저는 안전 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빌라였습니다. 위치는 극비였고 24시간 무장 경호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6개월간 숨어 살았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했는데 결국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2018년 2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정원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한다고요? 네. 당신의 증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당신을 함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테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공개된다는 것은 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당신 가족은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탈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증언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핵무기에 낭비하고 있는지,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저는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 국내외 언론사들이 모였습니다. BBC, CNN, 로이터, AP통신,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 중앙물리연구소에서 8년간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핵탄두 소형화 연구를 담당했고 2013년과 2016년의 핵실험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핵무기는 북한 주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돈이면 모든 북한 주민에게 1년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선택했고 주민들은 굶주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설의 위치, 핵물질 생산량, 소형화 기술의 수준.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했고 카메라가 저를 촬영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증언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북한 핵연구원 출신 프로그램 내막 최초 폭로. 북한 소형화 기술 예상보다 진전. 핵 개발 증언자 북한 정권은 주민보다 핵무기 선택. 제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저를 변절자, 미제의 앞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 나타난 변절자는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그는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 핵 프로그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기꾼이다. 하지만 제 증언의 정확성은 곧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언론을 초대해 실험장을 폭파하는 모습을 공개했죠. 그때 공개된 영상과 사진들이 제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터널의 구조, 관측 장비의 배치, 심지어 주변 지형까지. 이것으로 제 증언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단골 식당에 갔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식당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순간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저를 둘러쌌습니다.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경호원들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한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던 중국 동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제 음식에 VX 신경작용제를 투입하려 했다고 합니다. VX.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할 때 사용된 그 독극물이었습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저에게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위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국제학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고 각국 정부의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의회, 유럽의회, 일본 국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만드는 데 참여했던 그 끔찍한 무기들이 모두 폐기되는 날을 보는 것. 2019년 6월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식을 듣게 되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 부모님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탄광촌으로 보내졌습니다. 연좌제 처벌입니다. 연좌제. 북한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3대가 함께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아닙니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이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도 당신 가족을 수용소에 보내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 계신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사람을 빼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받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당신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같은 해 9월 저는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특별회의를 열었고 저는 증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다른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돈이면 모든 북한 주민에게 의료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핵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 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정권과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제 연설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발언했습니다. 대부분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제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탈북자의 증언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표들은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미국 상원의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증인이 있기에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용감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드는 데 참여한 무기가 언젠가 사용되어 수십만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원의원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외부와의 모든 교류를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내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량난이 심화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북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주민들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2021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과학자 출신으로서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진실과 자유를 위한 북한 과학자 모임이었습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했던 탈북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실체를 세계에 알리는 것. 둘째, 북한 내부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셋째, 통일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특히 세 번째 목표가 중요했습니다. 언젠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수많은 핵과학자와 미사일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팔지 않도록 그들을 평화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후 핵과학자들을 재배치했던 경험을 공부했고 그것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2022년 북한은 기록적인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70발이 넘는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언론은 저에게 계속 해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는 얼마입니까? 탄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전 배치 가능한 단계입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답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원리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탈출하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제가 북한에 남았다면 저는 계속 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무기가 사용되는 날 저는 수십만 명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비록 죄책감을 느끼지만 적어도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기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강연료, 그리고 책 인쇄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집이 국가 소유였고 한국에 와서도 몇 년간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집을 구입한 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수문의 시간 켜져 있는 가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중요성 때문에 제 가족이 완전히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탈출도 못했을 것이고 가족은 더 가혹하게 처벌받았을 겁니다. 이 모순된 현실이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침묵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때로는 제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세계는 점점 북한 문제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이메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그것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제2자 연구학원에서 일했습니다. 당신보다 5년 늦게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후배입니다. 당신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외부에서 밀번입된 것이었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문을 품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저는 아직 탈출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처럼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도 당신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메시지가 북한 내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해서.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했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통해 탈북자들을 도왔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금고 안의 진실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증언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던 공범이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북한이 언젠가 변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역사상 영원한 독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체제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폭력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평화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적 변화의 길을 준비하는 것.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강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내일은 학생들에게 핵물리학의 기초를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같은 과학, 같은 원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속죄의 길이자 희망의 길입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북한의 핵시설들이 모두 폐쇄되고 그 자리에 병원과 학교가 들어서는 꿈. 제가 만들었던 무기들이 모두 해체되고 그 물질이 평화적인 용도로 전환되는 꿈.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꿈.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제 양심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당신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북한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무력감입니까?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 인권의 유린, 그리고 분단의 고통.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방관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공범입니다. 무관심은 동의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